또 최근에 집값 하락세가 또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누군가는 또 일본 부동산 곧 한국의 미래이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장기 침체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세요.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 당시 일본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달라요. 당시에 동경의 일왕궁 성 주변을 팔면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만큼 버블이었어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가 아마 미국보다 더 비쌌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버블의 규모가 틀리고 파이낸싱이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100% 파이낸싱이에요. 100% 대출이 가능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선 버블의 규모가 다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LTV, DTI, DSR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하는 건 어폐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꾸 일본이 뭐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다고 보시는데 안 오른 거 맞아요. 9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안 오른 건 맞는데 고이즈미 때부터의 정책이 뭐냐면 동경을 약간 좀 부흥시키는 플랜을 그때부터 했었고 그래서 2010년대에 동경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동경도에서 23구가 있고 프리펙처 같이 나중에 농촌 지역이 있어요. 23구 안에서의 뭐 주거구라든지 뭐 약간 좀 중심구에서의 아파트 가격은 조금 올랐어요. 일본이 30년 동안 다 망가지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일본 안에서도 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은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 우리의 전반적인 다른 점은 뭐냐면 수요 측면에서 일본은 소득이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소득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입 사원 월급이 우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랑 레벨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소득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주택 수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나라고 일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은. 왜냐면 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도 되게 심해지고 있고 또 저출산 이 상황이 또 되게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부동산에 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영향 주죠. 저출산 관련해서는 이제 지역 부동산, 특히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가격이. 당연히 하락을 하는데 국가 안에서도 상대적인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지역에 안 가는 이유는 지역에 잡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제대로 된 잡. 그럼 제대로 된 직업이 어디냐? 서울에 주력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럼 서울에 몰리겠죠, 사실은. 그럼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구는 감소해야 되더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몰린다고 하면 서울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수를 너무 믿지 마셔야 될 게 이게 서울이 인구가 1000만 명 왔다 갔다 한 거는 1990년대부터 1000만 명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구수만 만다고는 지금도 1000만 명 약간 안 되는데 그럼 가격이 서울은 계속 똑같아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의 원료는 엄청난 대기 수요가 있음과 동시에 서울 시민들의 소득이 올라간 거예요. 서울 시민들의 소득은 앞으로 올라갈 거고 서울을 올려는 대기 수요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하고 비서울은 나눠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절대적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지역별로 또 이제 오히려 몰린 데는 더 몰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집값과 이렇게 연관이 있을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예. 또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은 부동산 규제 그 해제를 또 시작을 했고 고가 아파트 대출도 이제 가능하게 해줬고 또 최근에 규제 지역까지 대거 이제 해제를 이제 시켜준 상황인데 이런 정책들이 그런 지금 부동산 거래량을 좀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약간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은 맞아요. 근데 정책의 시점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이거 해봤자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요. 저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내년에 떨어질 것 같고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 올라가지고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인데 저걸 해봤자 지금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의 LTV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 때 80%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60% 주고 그리고 그때는 9억까지 대출이 나왔어요.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실 분은 아실 텐데 근데 6억으로 낮췄어요. 다시 9억으로 해주고 절대 그거 건드려서는 안 돼요, 사실은. 사람이 주택은 제일 큰 재화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플랜이 있어요. 맞아요. 본인들의 플랜이 있고 주택 보유는 정부 차원에서 하라고 붙돋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억누르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 갖고 장난치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LTV 강화시키고 9억에서 6억을 낮출 수 있으면은 집 살 수 있는 친구는 이제 부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고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정책의 목적이라는 게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럼 그 관점에서 좀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지. 주택 가격 잡겠다고 뭐 이상한 거 계속 끼워놨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하니까 그거 다 규제 해제하고 나중에 또 오르면 또 뭔가 또 하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프로치가. 그래서 어차피 지금 되지도 않을 거 나중에 저 같았으면은 로드맵 만든다고 하고 여야 합의한 다음에 이거 안 바꾼 거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건 딴 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되게 심하고 그리고 지금은 메시지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해외 인베스터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인식한 거는 작년 초부터 한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봤을 때 한국 가계부채가 심각하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를 봐요. 그럼 정부가 지금 스탠스가 뭔지를 보는데 갑자기 뭐 규제 다 풀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지금 정부에서 스탠스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물가 잡고 돈 푸는 거를 좀 막는 액션을 취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서 부동산 경기 풀고 어쩌고저쩌고 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겠네요. 지금 이제 대출 규제를 이제 완화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시중에 돈이 이제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상황을 이제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또 그게 그렇게 작동은 또 안 할 것 같아요. 예.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언젠가는 또 규제가 풀리자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 내놨던 매물을 또 걷어들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상황이 아니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 봤자 지금 거래량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매도가 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33평대 가격이 10억이라고 칠게요. 이게 이쪽이 가격이 비싼 거기 쪽에 낮은 네, 가격으로 네. 하면은 팔려는 사람들의 그 가격 분포가 있어요.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가격 분포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들은 10억보다 당연히 비싸게 팔릴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11억, 12억 뭐 이렇게 하다가 많아서 이게 분포가 있을 거고 매수는 얘보다 낮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이게 매수가 완전히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아무리 제가 10억을 한 11억에 팔겠다 안 붙어요. 그럼 이게 한번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밀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면 그 매도인 분들 중에는 정말 급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던지면. 그렇죠. 그럼 그때는 이제 분포 자체가 그냥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뭐 안 내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 시장을 대변하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는 지금 시기인데 또 반대로 또 언젠가는 또 작년처럼 집값이 또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좀 어떤 또 스탠스로 가야 될지. 부동산은 반드시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다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는 어떤 분 앞으로 뭐 반값 된다는 말씀하셨고 대세 하락. 근데 이게 2016년부터 뭐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또 앞으로 대세 상승만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270만 원을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랬죠. 거기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비서울로 나눠서 비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광역시가 굉장히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인 공급이 뭐 120만 원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시장이 회복 불능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요도 없는데 공급이 더 많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공급 사이즈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연기를 한다든지. 앞으로는 아마 서울이 문제일 텐데 그럼 서울 안에 지금 땅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토지 비축 제도 같은 것들을 해야 돼요. 랜드뱅킹이라고 해서 요지의 토지 같은 것들을 정부가 지금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가격이 꿈틀할 시점이 올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는 명확한 사인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270만 원을 그대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서울 주변에 토지 비축 제도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확보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명박 정권 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보금자리 주택 가격을 서울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보금자리 주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 포사한 거예요. 그건 결국 정부 땅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꼭 그린벨트를 풀 의향이 없다고 하면은 서울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어야지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미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토지 부지를 미리 이제 지금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또 요즘 그
PF와 관련된 자금 조달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이제 자금이 안 돌고 이런 부분이 추후에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심각하게 끼치죠. 심각하게 끼치고 나타나고 시작을 했고 우선은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게 먼저 지금 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중간에 갈아타는 게 있어요. 네. 대출 갈아타기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예전보다 급등했어요. 이게 굉장히 급등해. 그거는 둔촌주공에서도 나타나요. 둔촌주공이 아마 4%였다가 이번에 12%였나 8%였나 그래요. 그죠? 그 상황이면은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둔촌주공은 케이스는 다를 겁니다만은 둔촌주공 같이 이 주목을 받는데도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수익률이 낮은 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예 PF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개발 사업 하려고 들러갔는데 은행에서 안 해주는 거.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은 계약금 걸어놓고 PF 안 일어나서 계약금 날린 디벨로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지금 은행권에서 부동산 PF에 대해서 되게 주저해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일종의 회사채와 관련된 시장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번에 채권 발행하면서 거의 다 쓸어갔거든요. 우리나라 최고 굴지의 기업들도 회사채가 발행이 약간 좀 머뭇하거나 힘든 상황인데 가장 리스크한 부동산에서 PF가 될 거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해요. 예. 그럼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추후에는 이제 공급들이 예상대로 진척이 안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공급이 연기가 되거나 공급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부터 제대로 플랜 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토지 비축 제대로 하고 이게 언제 꿈틀거리지 몰라요. 전 그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물론 그게 내년하고 내후년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젠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201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거랑 또 다른 절차를 했을 때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지금부터 플랜 잘 짜야 돼요. 그럼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 그럼 개인은 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사인인데 근데 그 전까지 본인이 계속 스터디를 해야죠. 계속 스터디를 하고 부동산은 이제 언젠가는 본인이 그 바잉, 사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의 숫자는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2010년대 초반에 뉴스 보세요. 진짜 힘들었고 대세 하락 계속 나왔어요. 2014년, 15년까지. 네, 맞아요. 근데 2013년 1월이 반등 시점이었어요. 그때 3년 걸렸어요. 다운턴이. 지금 사실은 2021년 3분기부터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락 벌써 1년 한 거예요. 내년은 당연히 하락이고 2024년이 하락이 언제 멈추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내년 말은 아니고 내후년이 아마 들어갈 수도 있을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내년이 완전히 공부하는 기간이에요. 무주택자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굳이 내후년이 놓쳤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늦게 인식해요. 그때 뭐 2024년 갑자기 다시 대세 폭등으로 V자 폭등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을 테니까 본인의 이제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되 지금 무조건 돈을 모으셔야죠. 예, 그게 무주택자고 1주택자 경우에는 특히 본인이 자금이 여러 개 충분하다고 하면 버티는 거고 다만 이제 연끌하는 분들도 네, 특히나 작년에 이제 많이 매수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도 무조건 견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주택을 샀다고 칠게요. 보금자리론이 아닌 8억짜리라고 칠게요. 그럼 4억 대출 받고 본인하고 와이프분하고 이제 1억씩 땡겨가지고 자기 돈 2억 넣고 한 거예요. 그죠? 지금 20% 꺾였어요. 그럼 1억 6천 날라갔어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팔아서 4천만 원 갖고 뭘 하겠냐고요. 전세도 못 가요. 그럼 이분은 견뎌야 되는데 그럼 정할 거 없어. 어떻게 하냐면은 전세를 그냥 이걸 돌리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네, 전세를 돌리고 본인은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다운그레이딩 하든지 아니면 딴 데 가서 2년 버티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2억 중에서 1억 6천이 날라갔는데 1억 6천 어떻게 모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못 모아요.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견뎌야 되는데 견디는 상황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인데 그러면 전세를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아마 조금만 기다리시다 보면 9억 이하에 대해서도 아마 이 안심전환대출 몰기지 파이낸싱이 될 거예요. 좀 기다리시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전세 갈아타기부터 하고 본인이 지금 액션 취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1주택자이다 보면 전세대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반전세나 이렇게 이제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이자 내는 비용을 낮추고 본인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들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빌라 가든지 좀 견뎌야죠. 예.
갈아타기는 그럼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하락장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근데 하는데. 부동산 갈아타기가 그 말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렇긴 해요. 예, 그 갈아타기 한다고 했을 때 금융권에서 명확하게 대출까지 100% 확보가 됐다. 그런데도 그 경우에 갈아타기를 해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도세 같은 것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계산했다가는 또 난리 나는 거여서. 근데 제가 봤을 때 또 이것도 있어요. 양도세 분명히 유예 기간이 또 나올 것 같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무조건 버텨가지고 내년은 굉장히 어려울 거여서 제가 봤을 때 뭐 각종 사인 나올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건 내 집을 지금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 그래서 어렵다는 거. 사기는 어떻게 살 수도 있다지만은 이게 뭔가 이제 팔려야 매도가 돼야지 옮겨갈 텐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엄청 또 꼬이는 상황이 되니까.